심지어 저희 딸아이 남자친구들하고 제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죽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냥 풀어주겠네요. 메타버스를 검색하거나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아시면 바로 옆에 이분의 이름 김상균이라는 이 이름이 딱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김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분한테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마인드로버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게임하는 교수시잖아요. 네, 게임하는 꼰대 교수. 아 이게 흔한 타이틀이 아닌데 직접 게임을 정말 하시는 건가요?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에 바빠져가지고 네. 못하는데 원래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계속 게임을 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제가 원래 이제 플레이 할 때 저희 집에서는 두 가지 악영향이 발생하는데 네. 제가 게임 플레이하면 제 이제 아내가 있고 제 지금 대학생인데 딸아이가 둘이 있는 어릴 때부터 옆에 앉아 있어요. 네. 아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제 해보고 저는 이제 반대로 네가 한번 해봐. 아이를 시키고. 저희 가족들이 1인용 플레이 게임도 주로 모여가 같이 즐겨요. 그걸 보면서 대화 소재를 삼아갖고 대화를 하면서 즐겨요. 정말 이게 보기 드문 달달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단합니다. 심지어 저희 딸아이 남자친구들하고 제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 남자친구는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근데 제가 같아요. 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저를 네. 죽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부담스러워지겠네요. 게임 산업이 산업적인 규모로 보자면 얼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들어드리는 네. 게 커피라는 비교를 많이 해요. 네. 커피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 집에 커피 종류별로 몇 가지 있고 하루에 몇 잔씩 뽑아 먹고 길거리만 보면 다 들고 있잖아요. 네. 커피 시장 국내 규모가 3, 4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게임 시장은 더 커요. 게임 시장 작년 기준으로 17조 넘어섰어요. 그리고 매년 한 9% 10% 정도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한국 시장 내부 시장만 봐도. 아, 네. 와, 그게 게임 시장이라는 게 그냥 게임을 만들고 그걸 하는 데서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다른 모든 것들도 있는 거죠. 우리 이제 IP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국내보다 사실 해외가 네. 훨씬 더 큰 시장인 게 우리가 뭐 K 콘텐츠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네. K 콘텐츠 하면 뭐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드라마, 웹툰 많은 것들이 자랑스럽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 한 산업이 작년에 67%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를 한 종목이 다 K 콘텐츠가 장악했는데 그게 바로 게임입니다. 수출액의 K 콘텐츠의 3분의 2가 게임이에요. 지금. 한국 게임의 세계적인 위상이라고 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면인데 한국 게임이 사실 뭐 제작하는 기술도 뛰어나고 뭐 마케팅도 잘하고 있고 e스포츠 측면에서도 발전을 잘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뭐 그러니까 분야별로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한국은 비디오 게임용 콘텐츠를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약해요. 게임 시장의 이만큼 힘에 비해서. 네. 근데 사실 비디오 게임기가 그 특성이 뭐냐면 거기 들어가는 게임이 어떤 단편 소설처럼 완성도나 내러티브 굉장히 빡빡하게 잘 버무려져 있는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은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어떤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 판매해야 되고 고객들의 반응에 따라 많이 좌우가 좀 흔들리거든요. 마치 아직 완결되지 않은 드라마처럼. 근데 이거 나쁜 건 아닌데 균형이 맞아야 산업이 발전되는데 이쪽 완결돼서 출시되는 단편 소설과 같은 비디오 게임 시장 국면에서만이 기반이 약하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 게임이 온라인 분야에서도 더 좋은 대작을 내지 못하는 약간 원천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 약간 그런 거랑 그렇죠. 영화는 이미 딱 완성돼가지고. 드라마는 갑자기 16부작에다가 심지어 32부작 조기 조경해버리고 그렇죠. 예. 갑자기 그 사람 죽이면 안 돼. 갑자기 예. 살아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막 그러니까. 추가되고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또 이해가 예. 쉽네요. 아유. 이번에 게임에 관한 책을 내셨는데 사실 이게 메타버스에서 또 다른 게 아니라 메타버스랑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메타버스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실 메타버스가 뭐 세계관이 있고 공간이 있고 사람들이 아바타로 왔다 갔다 하면 소통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르게 보면 그게 게임이잖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랑 1대1로 딱 맞는 건 아닌데 메타버스를 만들고 운영하기는 상당수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실은 게임에서 절반 이상은 넘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을 잘 이해하시면 메타버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식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게임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이야기를 책으로 책입니다. 메타버스가 새로운 가상세계,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예. 또 하나의 세계라고 하면 게임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 좀 잘 적응을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메타버스 세계도요, 이런 게임적인 요소가 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에서 메타버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제 젊은 여쭤보는 게
혹시 게임 평상시 좀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럼 이분이 막 3D 게임, VR 게임까지 얘기하면 이잘 들리겠구나. 왜냐하면 메타버스적인 기술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동물의 숲이지 그 이상 몰라. 동물의 숲이 어떤 게임인지 아세요? 그러면 난 모르지. 이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게 캐릭터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나누고 집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예 모르시거든요. 그럼 사실 그게 업무적으로 내가 이걸 풀어야 될 문제인데 경험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를 공부하셔야 돼요. 게임을 잘하는 분이 메타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가상현실의 세계인데 그게 가상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현실과 내가 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네. 자꾸 가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인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을 하얀색 방에다 가둬놓고서 내부적인 자극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감각이 박탈돼가지고 흔히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 괴리돼가지고 그 안에서만 너무 오래 활동, 너무 오래 경험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물론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잘 쓰겠다는 연구자지만 메타버스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양양이님께서 심지는 메타버스가 될 수 없을까요? 심지가 이렇게 좀 양이요. 물어보셨거든요. 메타버스가 또 어디까지가 메타버스고 어디는 메타버스가 아니다라고 네.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는 메타버스의 특징은 그 안에서 뭔가 경제적인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경제활동에서 꼭 엄청난 돈을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회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을 좀 일부 담고 있으면 메타버스가 됐다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 사회 일상생활과 완전히 분리돼서 그냥 개인적인 놀이나 소통이나 활동만을 하는 거면 그럼 메타버스보다는 원천적인 게임에 가깝다. 또 이렇게 좀 나누시면 됩니다. 피터 파커님께서 메타버스는 하나의 트렌드로 끝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네네.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아닌 것 같은 게 돈의 흐름을 보면 네. 세상을 다양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글로벌 기업 7개를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간 게 여러분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뭐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구글 그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최근에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느냐. 아니 페이스북만 봐도 전체 자원 중에 20%를 리얼리티 랩이라는 데 쏟아붓고 있거든요. 리얼리티. 리얼리티 랩이 뭐라는 거냐 하면 VR, 그다음에 VR 갖고 사용하는 인피니티 오피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 자원 20% 쓰고 있고요. 아마존은 작년 영업이익의 40%를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해서 대신 돌려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정식 명칭은 AWS 그래서 거둬들였거든요. AWS에 정말 엄청나게 더 투자하고 있어요. 아마존 이게 돈줄이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돈의 움직임을 보면 1년 있다 사그라들 거에 페이스북이 그렇게 20% 쓸까 자원을 안 쓰죠. 돈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큰 축의 변화에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킬러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뭐 아주 엄청난 킬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있지 않은데 누군가가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순간 이걸 통해서 나는 이 세계에 정말 너무 애착이 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쓰는 이론상 기술의 대체가 발생하는 기술 대체 부분이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메타버스를 산업 완전 초기라고 봐야 되나요? 완전 초기 아니면 조금 지나간 초기? 흔히 산업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 태기로 나누는데 저는 도입기 한 말기 정도의 성장기 초반에 맞물려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타면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제가 국내 기업 경영진들한테 제발 당장 뭐 할 거 없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 힘을 뿌려서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성장기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숙기까지 가면 자본을 몇 배 이상 쏟아붓지 않으면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직장인들,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너무 정신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 참 물어보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냥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구나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일단 나와 관련된 일이다 라는 걸 잊지 않아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